제 이름은 박민서, 올해 나이 69입니다. 제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시작돼요. 텔레비전 속 시계가 새벽 5시 정각을 가리키면 저는 이불 속에서 군말 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제 몸이 곧 시계인 셈이지요. 밤새 굳어있던 무릎을 몇 번 주무르고 나서 저는 소리 없이 안방을 빠져나옵니다. 거실 한편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 태진이, 그리고 그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며 시집 온 며느리 지연이,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통째로 꺼내간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손주 하윤이까지. 이 세 사람을 위해 제 남은 날들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 희미한 식탁 등을 켜는 것으로 제 하루에 진짜 막이 오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는 것이에요. 며느리는 압력밥솥으로 한 밥을 좋아하고 아들은 조금 진 밥을, 손주는 또 따로 부드러운 밥을 먹여야 하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밥이 되는 동안에는 국과 반찬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국은 아들이 좋아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로 정했어요. 어제 저녁 정육점에 들러 가장 좋은 부위로 한 근을 끊어왔습니다. 얇게 썬 차돌박이를 달달 볶다가 구수한 집된장을 풀어넣고 애호박과 두부를 썰어 넣어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비로소 제가 사는 집이 온기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계란말이며 어묵볶음,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 서너 가지를 뚝딱 만들어내고 나면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곧 잠에서 깨어날 가족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을 내려다보는 시간. 제 인생은 언제나 저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태진이를 키우면서 제 이름 석자는 잊고 태진이 엄마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태진이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토끼 같은 지연이를 아내로 맞아 손주까지 안겨주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한숨을 쉴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던 겁니다. 어차피 이 늙은 몸 하나 누울 공간만 있으면 좋겠고 이 넓은 집을 매일같이 북적이는 제 사람들과 함께 채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7시가 되면 며느리 지연이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와, 벌써 아침 준비 다 하셨네요? 정말 맛있겠다. 지연이는 언제나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간밤에 뭘 흘렸는지 새로 산 비싼 내복 소매 끝에 누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가 무심코 한마디 거들었어요. 지연아, 하윤이 옷에 뭐가 묻었네. 그거 이리 줘봐. 쌀뜨물에 담가서 주물러주면 금방 빠진단다. 옛날부터 쓰던 방법인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 제 딴에는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 말에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말을 듣기는 했는지 한참 만에야 건성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어머니. 이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엔 얼룩 제거제 좋은 거 많아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옅지만 분명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 방법은 낡고 구식이며 자신의 방식이 더 세련되고 옳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내가 9세대지. 바쁜 애한테 괜한 소리를 했구나. 그렇게 또 스스로를 탓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옷을 건네는 대신 세탁 바구니에 툭 던져넣고는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제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하고도 지연이는 손주 하윤이의 식사를 챙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윤아, 이거 어머니가 사온 유기농 김이야. 할머니가 만든 시금치는 먹지 말고 이거랑 먹자. 응?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칼날은 명백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정성껏 무친 시금치나물이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비싼 유기농 김에 밀려 졸지에 먹으면 안 될 음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들 태진이는 그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 태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은 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약과도 같았어요. 저는 늘 현관 앞으로 달려나가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얼른 씻고 와. 맛있는 저녁 차려놨어. 네, 엄마. 지연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태진이의 눈은 언제나 저를 스쳐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와 씨름하고 삼시세끼 밥상에 청소, 빨래까지 하느라 파김치가 된 제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지연이가 아들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윤이는 계속 칭얼대지 재택 근무 때문에 처리할 일은 산더미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은 사실과 조금 달랐습니다. 하윤이는 낮잠도 잘 자고 거의 보채지도 않았으며 며느리는 업무를 보기보다 휴대폰으로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은 결국 아내의 편을 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진이는 곧장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지 그랬어. 엄마가 집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한 모든 일들이 아들의 저 한마디에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돕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집에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감정을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보구나. 내일은 더 신경 쓸게. 우리 지연이 힘들면 안 되지.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태진이는 만족한 듯 표정을 풀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팔에 매달리며 역시 오빠밖에 없어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둘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소외된 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제 자신을 증명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위태로운 자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태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되었다.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저는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나른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미세먼지 경보에 바깥놀이를 못한 손주 하윤이가 영 무료한지 제 다리에 매달려 칭얼거렸습니다. 값비싼 로봇 장난감도 화려한 그림책도 이미 흥미를 잃은 뒤였어요. 아이의 투정에 제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질 무렵 문득 며느리 지연이가 늘 사용하던 비장의 무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만화 영화였지요. 하윤아, 우리 하윤이 심심했구나. 이리 와보렴.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아이에게 등을 돌린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최신형 모델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케이스까지 저와는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지만 손주를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익숙하게 화면을 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널의 앱을 찾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 창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시간은 그 화면 위에서 영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알림창 상단, 발신인의 이름이 저장된 자리. 그곳에는 있어야 할 그 어떤 호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제 망막에 와서 박혔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어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하마터면 그 비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잘못 봤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안이 오긴 했어도 저토록 간단한 글자를 오독할 만큼 제 눈이 어둡지는 않았으니까요. 제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개라는 글자 옆 동그란 프로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라며 억지로 입혔던 제게는 어색하기만 했던 고운 한복을 입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안에 동물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개가 지칭하는 대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저 박민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온종일 손주를 돌보고 아들 내외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제가 며느리의 세상 속에서는 그저 개 한 마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저 아래 아스팔트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제 귀에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참으며 천근만근 무거운 혀를 움직여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에 하나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저녁 다 되어 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의 역할에 충실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며느리의 반응은 제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고 있던 휴대폰의 수화부를 손으로 살짝 가리는 신용을 하며 전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른하고 세상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 잠깐만. 우리 집 개가 짖네.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의 마지막 기둥을 뽑아내고 하늘을 무너뜨렸습니다. 개가 짖는다. 제가 건넨 다정한 질문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 주인을 귀찮게 하는 개의 짖는 소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개라는 저장명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장난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확인사살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살가운 행동과 애교 섞인 웃음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사랑해요라며 팔짱을 끼던 모습, 제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제가 해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던 모습까지, 그것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철저한 계산 아래 행해진 연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들끓어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평온을 연기했어요. 제 앞에 앉아 된장찌개가 맛있다며 밥을 비우는 아들과 이제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 것 같은 역겨운 미소를 띤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어리석은 숙주였습니다. 그래, 연극은 이제 끝내야지.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러운 연극, 마무리는 내가 직접 해주마.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개라는 글자와 제 웃는 얼굴 사진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우리 집 개가 짖네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배신감으로 터져버릴 것 같던 제 마음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들에게서 제 자신을,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른 기상은 가족을 위한 헌신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초조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가 어린이집 버스에 오르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한 뒤 저는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비단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속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도장과 집문서가 담긴 묵직한 봉투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신식 중개사무소의 젊은이들보다 제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늙은 사장님이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알아본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귀한 걸음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옷차림이 꼭 어디 중대한 자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그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품 안에서 집문서 봉투를 꺼내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최고가여야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걱정 마시고 두둑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부동산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박 여사님, 갑자기 집은 왜 파십니까?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만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마지막 말에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 아들 내외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보금자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제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VIP 창구로 안내를 받았어요. 안락한 가죽 소파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은행 직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붓던 희망 적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묻어두었던 정기예금, 며느리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온 쌈짓돈 통장까지 제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금을 해지해서 이 하나의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계좌는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조회하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은 제 단호한 어조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앱으로 하는 게 이자도 더 쳐주고 편해요라며 제 통장들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늙어서 그런 건 잘 모른다며 어물쩍 웃어넘겼지요. 그 거절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 모든 금융 자산이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그 통장의 잔고가 찍힌 종이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의 성체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제 결심의 한치의 의심이나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종 확인 절차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지연아, 나다. 아무래도 내가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난 것 같구나.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이랑 내일 하윤이 등원은 내가 좀 해줘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고 오빠도 저녁 약속 있는데 하윤이는 어떡하라고요. 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는 단 한 음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적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끊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곳곳에 배어있던 저의 헌신과 애정의 흔적들은 이제 차가운 배신감과 서늘한 결의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기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냥 집에서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중요한 할 말도 있고라며 초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라는 떡밥에 그들은 분명 제 재산 증여나 앞으로 손주를 돌보는 일에 대한 더 큰 헌신을 약속하는 자리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과 기대감이 스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장을 와 제 평생의 요리 솜씨를 총동원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차렸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든 갈비찜이며 오색 찬란한 잡채, 각종 나물과 손수 부친 전까지 마치 누군가의 생일잔치나 명절 당일 같았어요.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차려냈던 수천 번의 밥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밥상에 담았던 제 사랑과 정성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차갑게 식어 칼날 같은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라며 호들갑을 떨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 눈에, 제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제가 베푸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실컷 먹어두어라. 이계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니 식사가 끝나고 향긋한 차와 과일을 내어놓았을 때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기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며느리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서늘하고 고든 시선을 마주한 지연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아, 며칠 전에 내가 내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들 태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이라며 저와 지연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숨막히는 정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개라고 저장되어 있더구나.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과일 포크를 사기접시 위로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지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고 아들 태진이의 얼굴은 당혹감과 불신, 가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아, 당신 이게 사실이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아들의 다그침에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짰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애칭처럼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피식하고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공포에 질려갔어요. 장난이라고? 애칭이라고?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을 때 내 친구에게 개가 짖는다고 말한 것도 그저 장난이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아내를,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참담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장엄하고 비장한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키우고 너를 며느리로 맞아 내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내 남은 인생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고귀한 시간 동안 나를 개로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고 모욕했구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너희의 어미도 하윤이의 할미도 아니다. 너희가 시작한 이 더럽고 역겨운 연극의 주인공 노릇은 이제 사양하겠다. 너희는 오늘 너희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와 뿌리를 동시에 잃는 것이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부석처럼 굳어 저를 바라볼 뿐 아무도 감히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팔렸다. 며칠 내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테니 너희도 이제 너희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봐라.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하고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제 손으로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둔탁하게 잠기는 문소리와 함께 제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인연도 그렇게 완벽하고 영원하게 끊어졌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나온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차에 말없이 올라탔습니다. 제 흉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미리 연락해둔 제 사정을 모두 듣고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오랜 중마고였어요.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두어 번 묵묵히 토닥여준 뒤 고속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동네가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원섭섭함보다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이 훨씬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내놓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금 사정이 넉넉한 사업가라 제가 제시한 가격을 모두 수용하고 계약을 서두르고 싶다는 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제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과거의 족쇄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모두 송금받은 뒤 저는 곧장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남은 짐을 모두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낡은 앨범, 빛바랜 가족사진, 그들이 쓰던 값비싼 가구들까지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요. 단 하나 제 방에 있던 작은 자개장과 제 손때 묻은 옷 몇 가지만은 따로 챙겨 제가 있는 곳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자개장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제 인생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였으니까요.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전해 듣기로 그들은 제가 잠시 화가 나 집을 나갔을 뿐 며칠만 지나면 손주가 보고 싶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나타나지 않고 급기야 법원에서 보낸 등기와 함께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으니 이사 준비를 하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게 수백 통의 전화와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뒤였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더 이상 제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마무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습니다. 제 자개장을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듯 여기저기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차렸던 저녁 식사의 그릇들이 곰팡이가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제 집만 챙겨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동해의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얻었어요. 이사 온 첫날 저는 가장 먼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전원을 끄고 뒷덮개를 열어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제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던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저는 가위로 망설임 없이 두 동강 내어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싸아하는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를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제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 했어요.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오직 저 하나뿐인 공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와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박민서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하지만 가슴 벅찬 여정이 그렇게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제 앞에는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한 눈부신 파도가 넘실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게 아침을 알렸던 것은 언제나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와 오늘 아침은 무얼 해먹이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밤새 닫혀있던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와 저를 채웠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배신감의 냄새 대신 새로운 공기가 저를 순환시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어둠을 삼켰던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에서는 붉은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엄한 일출을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남은 사람처럼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제 세상은 언제나 아들 내외와 손주라는 제 발밑의 작은 땅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영양을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 찬장 구석에 있던 누룽지 몇 조각을 꺼내 물을 붓고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제 인생에서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사치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허락한 온전한 여유라는 이름의 사치였어요. 며칠간 집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숨을 고른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바닷가로 이어지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다니고 부지런한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태진이 엄마나 하윤이 할머니로 부르지 않는 곳. 그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이내 곧 짜릿한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저는 열린복지관이라는 팻말이 붙은 낡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 게시판에는 붓글씨 교실,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반, 그리고 추억 담기 사진, 동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속에 개라는 이름과 함께 저장되어 있던 제 사진. 그 모욕적인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제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사진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중이었어요. 동호회 회장이라는 저보다 5살은 젊어 보이는 김영이라는 분이 제게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는 얼굴인데 혹시 사진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동호회 분위기 정말 좋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같이 해요.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동호회실로 이끌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5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서 있자 조용히 창가에 앉아있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처음엔 다 어색한 법이지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나지막한 목소리에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사진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목에 걸고 초점 맞추는 법과 조리개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곧 저는 그 네모난 창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진은 바닷가의 작은 조약돌이었습니다. 파도에 씻겨 닳고 닳아 동그랗게 변한 못생겼지만 단단한 돌멩이. 마치 제 모습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친 세상의 파도에 시달렸지만 끝내 부서지지 않고 제 자신을 지켜낸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 제 작은 아파트의 벽에 하나씩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걸어두었던 거짓된 행복이 담긴 가족 사진을 떼어낸 자리에 제 시선으로 담아낸 진짜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새로운 번호는 제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제 안에서 어미로서의 본능과 박민서로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화는 끊어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시 후 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바뀐 번호 어떻게 알아내서 계속 전화하나 봐. 내가 절대 알려준 거 아니야.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저는 딸에게 괜찮다고 짧게 답장을 보낸 뒤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 목록에 떠 있는 그 번호를 미련 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내는 또 한 번의 단호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요. 제가 새로운 삶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을 무렵 멀리서 그들의 소식이 바람결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연락을 주고받는 제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제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제가 나는 괜찮다. 그저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니 담담하게 전해다오라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난 그들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빌라 반지하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남양의 30평대 아파트였지만 그들의 새 보금자리는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컴컴하고 벽에는 축축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 될 줄 알았던 안락한 보금자리와 제가 당연히 제공했던 모든 경제적 지원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들은 현실의 냉혹한 벽에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아들 태진이는 갑자기 늘어난 대출 이자와 월세,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껏 쓸 수 없게 된 생활비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해주던 따뜻한 밥 대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제가 도맡아 하던 육아와 살림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자 히스테리가 날로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경제적 압박과 생활의 고단함은
자연스럽게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전해준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그러더래. 엄마를 잘 구슬려서 집 명이라도 미리 받아놨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거라고. 오빠는 또 그걸 듣고 폭발해서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 내가 엄마한테 개라고만 안 했어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둘이 매일 밤 그렇게 싸운대. 하윤이는 방구석에서 울고 있고 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제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아닌 그저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저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정동진으로 출사를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간이역과 부서지는 파도를 카메라에 담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으로는 근처 식당에서 옹심이 칼국수를 먹었어요. 제가 여기 참 맛있다고 한마디 하자 동호회 회장인 영희 씨가 제 그릇에 넉살 좋게 깍두기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 여사님이 맛있다고 하시니 진짜 맛집 맞네. 다음엔 우리 방 여사님이 밥 한번 해줘요. 손맛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행복해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개가 짖는 소리에 대한 보상 정도로 여기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 회원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며 셔터를 눌렀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태진이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던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지요. 게다가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힘든 살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명품 옷과 가방을 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낮에 찍은 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박민서로서 존재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고이 끼워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지만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과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파멸이 저의 해방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가장 공평하고 서늘한 법칙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예상 가능한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정심의 호소하기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른 제 마음을 적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공중전화로 표시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가증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흐흑.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연극처럼 흐느끼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태진 씨는 회사에서 잘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밤 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할머니만 찾아요. 어머니, 제발 하윤이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 하윤이. 그 이름이 나오자 잠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그들의 비겁함에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평생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제 차분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내 눈물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단 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후회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짓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원망스러워서겠지. 그리고 다시는 내 손주를 내 구차한 변명의 방패로 삼지 마라.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내 속셈이 너무도 뻔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아들 앞에서 내 어미를 개라고 불렀다. 그런 너에게 내 손주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결코 소금기 가득한 동에 바다를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제 형제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모와 외삼촌에게 연락해 눈물로 호소하며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태진이가 전화했었어.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 언니 없으면 자기들 다 죽는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고 하윤이도 눈에 밟히잖아. 저는 동생의 말을 묵묵히 다 들은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개라고 저장했던 일, 개가 짖는다고 말했던 일,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동생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아들 편을 들 뻔했네. 언니 절대 용서해 주지 마. 그런 것들은 가족도 아니야.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라도 언니 인생 살아.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동생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상처를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제 딸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지만 제게 모든 것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던 딸은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냉정하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오빠 다시는 나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오빠는 엄마 아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를 지옥에 살게 한 공범일 뿐이야. 오빠와 올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엄마가 수년간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뻘 달게 받아. 그렇게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 만들어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거친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가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까지 모두 씻어가 주기를. 모든 구원 요청이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적 파탄이 코앞에 닥치자 그들은 결국 최후의 그리고 가장 무모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저를 직접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딸이나 동생에게 애걸복걸 매달렸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결국 제 성역의 문 앞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매실주를 한 잔 마시며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요를 깨고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얼굴, 그리고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던 작은 얼굴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들 태진이와 화장기 없이 초췌한 얼굴의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손주 하윤이.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하러 온 패잔병들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체인은 건 채로 문이 겨우 한 뼘 정도만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 좁은 틈새로 그들의 절박한 얼굴과 제 냉정한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아들 태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 두 사람이 아닌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 하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 나이대의 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하윤이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지요. 엄마, 하윤이 좀 보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이 아이 봐서라도 제발.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하윤아, 우리 강아지, 할미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하윤이까지 힘들게 해서 할미가 너무 미안해. 저는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던 작은 과자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받아들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희망 섞인 눈으로 저를 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섰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린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너희의 쇼는 잘 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관객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미도 시어미도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가 버린 개는 주인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 법이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현관문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제 눈에 비친 것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철컥! 현관 체인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엄마, 엄마, 제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건히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평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제 등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사라지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젊고 총명해 보이는 변호사 앞에서 저는 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제 손주 김하윤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탁의 조건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신탁 자산은 하윤이가 만 25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친권자인 제 아들과 며느리라 할지라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오직 하윤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해외 유학 혹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변호사님의 관리 감독하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제가 죽은 뒤 사회복지기관에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상처받고 자라날 아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코 아이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의 헌신이 또다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모두 반영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저는 그 서류에 제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동호회에서 주최한 작은 전시회에 제 작품들을 출품했습니다. 바위, 파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가 1년간 찍어온 동해의 풍경들이었죠. 전시회 첫날 제 딸과 여동생 그리고 복지관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제 사진 앞에서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는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박민서라는 이름의 작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 오빠랑 올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대. 하윤이 양육권은 올케가 갖기로 하고 오빠는 최소한의 양육비만 보내는 걸로 합의했나 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담담한 수긍이었습니다. 그들의 파국은 제 복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관계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결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푸르고 드넓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저 너머에 펼쳐질 저의 새로운 날들이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갈매기 한 무리가 힘찬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유로운 비상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았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제 길고 어두웠던 과거는 완벽하게 사진 속 풍경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들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저의 남은 날들은 충분히 행복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5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 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시간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흘러갔습니다. 저를 옥죄던 과거의 시간은 초침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는 고문과도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스럽고 너그러웠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은 5줄 더 늘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의 주름은 지난 5해 동안 오히려 팽팽하게 펴진 듯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지관 사진 동호회 신입회원 박민서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박 작가님이라고 부르곤 해요. 몇 해 전 시에서 주최한 작은 사진 공모전에서 어머니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낸 제 사진이 대상을 받은 덕분입니다. 늙은 할머니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제게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준 것이지요. 지금은 제가 처음 사진을 배웠던 그 복지관에서 이제 막 카메라를 잡는 어르신들에게 뷰파인더 보는 법을 알려주는 작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일이 이토록 즐겁고 보람된 일인 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이제 저의 사진들로 가득한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의 붉은 여명,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파도,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늙은 어부의 뒷모습, 그리고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친구들의 환한 웃음까지 제 손으로 직접 담아낸 이 세상의 풍경들은 거짓된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낡은 가족 사진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인 영희 씨와 정숙 씨,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제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포도주와 동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서울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민서 언니.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땐 세상 시름 다 짊어진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청춘이라니까. 영희 씨의 너스레에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웃음 끝에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야. 제 말에 과묵한 정숙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늦은 게 어디 있어. 오늘이 언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재밌게 살자. 그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웃으며 서로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대신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할 더없이 소중한 자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아주 가끔 바람결에 먼지처럼 실려올 뿐입니다. 얼마 전 제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 공사장을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던 아들 태진이가 얼마 전 술에 취해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요. 내가 정말 개만도 못한 놈이었어.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 어머니가 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아들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어. 엄마 볼 자격도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만이라도 엄마한테 전해줘.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마침내 철이 든 모양이었지만 너무도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는데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지요. 저는 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는 그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다. 그저 어디서든 자기 몫의 벌을 달게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만 전해다오. 그것이 제가 아들이라는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하윤이를 데리고 재혼을 몇 번 시도했지만 그녀의 이기적인 성정과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할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윤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윤이를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상기시키는 짐처럼 여기며 아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까지는 차마 제 귀로 듣고 있기 힘들어 딸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걸려있던 것은 역시 손주 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딸의 말에 따르면 하윤이가 가끔씩 바닷가에 사는 할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어미와 아비까지 제 삶에 다시 얽혀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단 그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만남은 오직 딸의 동행하에 제가 사는 곳과 그들이 사는 곳의 중간쯤에 위치한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제 허리춤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르고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어려 있었어요. 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제 뒤에 숨어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윤아, 할미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미리 제 사진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먼저 제게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스케치북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선으로 그려진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 우와, 우리 하윤이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정말 멋진 고래네. 네. 고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무도 못 괴롭히잖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작고 튼튼한 어린이용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하윤아, 이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걸로 우리 하윤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마음껏 담아보렴. 하윤이가 좋아하는 고래도 담고 파란 하늘도 담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도 담고.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하윤이가 담아낼 예쁜 세상을 응원하고 있을게. 아이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 역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더러웠던 부분만을 도려내고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연결고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이제 제게 바다는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남은 삶도 저 파도처럼 매일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세상을 담을 준비가 된 묵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